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즉 IS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표준 시스템의 세계를 심도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 뒤에는 이 표준이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존재합니다. ISO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수준을 넘어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와 설립 배경,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역할과 미래 가치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현대산업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축, ISO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ISO를 정의, 어원, 그리고 핵심 목적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첫 번째 박스, 정의 부분입니다. ISO는 명확히 비정부 국제기구, NGO입니다.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표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ISO일까요? 재미있게도 ISO는 단순히 영어 명칭의 앞글자를 딴 약어가 아닙니다. 기구 창설자들은 그리스어 아이소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는 같음 혹은 동일함을 뜻하는데요. 언어와 국가에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이 기준을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철학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명칭입니다. 오른쪽 핵심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ISO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 기준을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국가마다 제품의 규격이나 안전 기준이 제각각이라면 원활한 수출입은 불가능하겠죠. ISO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공용어를 만들므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ISO란 전 세계가 하나의 기준 아래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표준의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도대체 ISO라는 조직은 왜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화면 왼쪽의 상자를 먼저 보시죠.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었던 산업혁명 이후의 규격 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각 국가는 저마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국가마다 볼트의 나사산 규격이 다르고 전압과 주파수 같은 전기 규격이 제각각이었으며 심지어 길이를 재는 측정 단위조차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격의 불일치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품 간의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으니 수리를 위해 부품 하나를 구하려 해도 국경을 넘기 힘들었고, 이는 곧 수출입의 높은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기술적 장벽이 세계 경제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화면 우측 타임라인을 보시면 ISO의 출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1926년을 보시면 ISO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ISA가 설립됩니다. 이는 국가 표준 기관들이 모여 처음으로 국제적 표준화의 기틀을 마련하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활동은 중단되고 맙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기술 협력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 세계는 재건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1946년,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제표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고, 이에 영국 런던에서 전 세계 25개국 국가표준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이후 국제표준기구의 설립에 전격 합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드디어 1947년 2월, ISO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동일한 품질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ISO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규격 혼란과 기술적 파편화를 극복하고 원활한 국제무역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한 시대적 산물입니다. ISO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글로벌 산업 지형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 성장과 발자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000 플러스.
이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운영 중인 ISO 국제표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수치를 넘어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거의 모든 유무형의 경제활동 영역이 이 거대한 표준의 그물망 체계 안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를 보시면 ISO의 출발점은 제조업과 기계공학 중심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리면서 볼트와 너트의 규격을 맞추는 것과 같은 물리적 호환성과 기술적 사양의 통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표준은 주로 제품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중간 단계인 확장기로 접어들면서 표준의 대상이 제품에서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옮겨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품질, 환경, 그리고 IT 정보보안과 같은 경영 시스템 표준들이 이 시기에 정립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ISO는 AI와 지속 가능성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표준을 설정하는 등 인류 공통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이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날 ISO는 단순한 기술 문서를 넘어 국제 비즈니스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ISO라는 표준 언어를 통해 소통하게 됩니다. 예시로 적힌 ISO 9001 인증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해당 기업이 세계 어디에 있든 글로벌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국제적 신뢰의 증표로 작동합니다. 결국 ISO의 발자취는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을 넘어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구축해온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조직이 과연 어떤 체계로 움직이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본질적인 개념은 ISO가 결코 어느 한 국가나 특정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단일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ISO는 전 세계 국가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된 국제협력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의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세 가지 핵심 기구를 보시죠.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가 상단에 있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그리고 이 모든 행정적 실무를 총괄하며 스위스 제네바에 거점을 둔 중앙사무국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는 마치 한 국가의 입법, 행정체계와 유사한 고도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의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오른쪽 상단의 회원국 구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의 독특한 원칙 중 하나는 한 국가당 단 하나의 대표 표준 기구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인 KATS, 영국은 BSI, 미국은 ANSI가 각국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냅니다. 이는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서 국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이 만들어지는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하단의 기술위원회. 여러분이 공학이나 경영학 전공자라면 이 TC의 활동에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은 행정가들이 아닌 전 세계에서 모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곳입니다. 정보보안, 품질, 환경부터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AI와 스마트시티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TC가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기준이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기술위원회라는 용광로 안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ISO의 운영 방식은 전문성에 기반한 기술적 논의와 국가 간의 정치적 합의가 결합된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구조가 있기에 ISO 표준이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는 이 거대한 표준화의 세계는 ISO 혼자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ISO만큼이나 우리 삶과 산업 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트너 기구가 바로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입니다. ISO는 제조, 품질, 환경 등 경영 및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라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죠.
반면 오른쪽의 하늘색 원인 IEC를 보실까요? IEC는 1906년에 설립된 역사적으로도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진 기구입니다. 이들의 전문 분야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전력, 그리고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배터리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전기 기술의 모든 표준을 관장합니다. IEC의 존재 이유는 전압이나 주파수 같은 규격을 통일하기 위함이죠. IEC는 바로 이러한 하드웨어적, 기술적 기반의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두 원이 겹치는 중앙의 접점입니다. 현대산업에서 기술과 경영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히 IT 및 정보기술 분야는 하드웨어적인 전기기술과 소프트웨어적인 관리체계가 결합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ISO와 IEC는 공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을 공동 개발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ISO IEC 27002를 보십시오. 이는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의 국제 표준으로 보안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경영이라는 관리적 요소가 완벽히 결합된 형태입니다. 또한 IT 거버넌스를 다루는 ISO IEC 35000번 역시 두 기구의 협력이 만들어낸 정교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기전자 기술은 IEC가, 경영 및 산업 전반은 ISO가 담당하며 최신 IT 기술은 함께 협력합니다. 자, ISO가 현대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어떻게 다각도로 발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ISO가 단순히 제품의 나사산 규격을 맞추는 식의 기술적 표준에 국한되었다면 현대의 ISO는 경영 시스템 그 자체의 표준으로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기업이 어떻게 품질을 관리하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특히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ESG 경영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완수하는지에 대한 표준적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중앙에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 조건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비즈니스는 단일 기업의 수행 능력보다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선정할 때 일일이 그 기업의 공장을 실사하는 것에는 물리적, 비용적 한계가 따릅니다. 이때 ISO 인증은 일종의 비즈니스 여권 역할을 합니다. 이는 표준화가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적 신뢰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디지털 시대의 대응입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전이됨에 따라 ISO의 영역은 무형의 가치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인류 공동의 과제인 탄소 중립과 스마트 시티 구축에 이르기까지 ISO는 최신 산업 트렌드의 선두에서 규범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의 ISO는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의 척도가 되며 국가 간에는 무역 장벽을 허무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ISO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ISO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산업 생태계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자동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국제 공통기준의 중요성은 기술적 호환성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담보하는 필수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미래 ISO가 집중하고 있는 4가지 핵심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윤리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시대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인류 공통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ISO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 거버넌스 표준을 통해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규범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데이터 보호는 초연결 사회의 근간입니다. 데이터가 곧 자본이 되는 시대에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ISO는 클라우드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체계화하여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지속 가능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기업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ISO 14001이나 ISO 26000을 넘어 탄소 중립과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표준들이 미래 경영의 핵심 잣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단계입니다. 이는 제조의 자동화를 넘어 기기 간의 상호 응용성을 의미합니다. 지능형 제조 시스템 내에서 모든 공정이 데이터로 연결될 때 ISO 표준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들이 하나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적 문법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ISO는 단순한 제조 기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국가 간의 기술적 장벽을 허물며 보이지 않는 디지털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핵심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ISO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표준이라는 나침판을 들고 미래 산업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기 위함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다양한 인증 규격이 현대 기업 경영에서 단순한 자격증 이상의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중앙에 크게 적힌 우리 회사에 딱 맞는 ISO 인증이라는 문구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설명된 것처럼 ISO 인증은 결코 실무자를 괴롭히는 복잡한 문서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공정을 걷어내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체계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의 표준화를 통해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ISO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조직의 고도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개별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그룹인 ISO 인증 파트너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영상과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